2013년의 12월, 기말고사가 끝난 대학교는 어딘가 어수선했습니다. 공부를 잘했고 늘 성실했던 여대생 황 씨가 숨진 채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헤어진 전 남자친구 이 씨가 혹시 범인인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지만 사건 당일 이 씨는 부산에 있었습니다. 군 입대를 앞두고 여행을 떠난 이 씨의 밝은 표정이 소셜미디어 사진첩에 가득했습니다. 이 씨는 사건 초반 수사선상에 오르긴 했었지만 너무도 명백한 알리바이 탓에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 이 씨는 구속됐습니다. 이 씨의 알리바이를 깬 증거, 이 중요한 단서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사건 연구소는 명문대생의 이별살인 사건을 분석해봅니다. 자, 이 사건 많이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명문대가 또 어느 학교냐 이렇게 또 궁금해하실 텐데 사건 발생 당시에는 학교명을 다 그때 당시 언론들이 공개를 했지만 지금 이게 또 그건 공개하지 않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자 찾아보면 금방 나오니까요. 궁금하시면 한번 좀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 기자 사건이 벌어졌던 당일로 한번 가볼까요? 네, 2013년 12월 7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대학가 원룸에서 20살 여대생 황 씨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사인은 압박으로 인한 질식사였고요. 시신은 담요로 덮여 있었습니다. 숨진 황 씨가 명문대 학생이자 과 수석이었는데요.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면서도 과 수석을 할 만큼 굉장히 바쁘게 살았던 학생이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혹시 황 씨가 과로사한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처음에는 나왔었습니다. 특히 주변을 더 안타깝게 만들었던 건 황 씨가 숨진 그 다음 날 집으로 장학금 통지서가 날아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열심히 살던 황 씨가 숨졌다는 것에 주변인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아유, 부모님 신문 진짜 많이 무너지셨겠네요. 무너지셨겠어. 자, 들으신 것처럼 타살 정황도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정황도 없었던 상황. 당시 주변 학생들의 얘기 들어보시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완전 패닉 상태라서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럴 것 같은데 뭐가 확실히 나타났어요. 평소 행실이나 구성이나 워낙 자, 이게 극단적 선택 같아 보였는데 이게 원룸 CCTV에 뭔가가 딱 잡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했던 게 사건 현장을 보면 극단적 선택까지 보여요. 근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과수석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학생이 갑자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주변에서 혹시 과로사 아니야? 근데 과로사 치고는 또 현장이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주변을 봤더니 CCTV에 웬 낯선 남성이 찍혔던 겁니다. 그 일이 있었던 즈음에. 근데 마스크를 써서 이게 얼굴이 드러나지 않아서 주변 탐문수사를 했는데 쉽게 찾아지진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 황 씨 주변을 봤더니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헤어진 전 남자친구. 네. 자, 2012년 10월부터 1년간 사귀었던 이 전 남자친구 사귀고 이제 좀 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SNS로 이 황 씨랑 문자를 주고받았던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뭔가 상당히 집착을 하고 있고 뭔가 협박을 하게 된 그런 게 있습니다. 너의 입입니다, 저게. 하러 갈 거니까 돈 보내라고 하고 그러니까 오늘 안에 보내니까 이제 보내지 마라, 그만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다시 또 반대로 또 역으로 또 나와요. 내가 완전히 사라질게. 너라도 잘 살기 바래. 또 답장 안 하면 약속 안 지키. 정형적인 집착적인 어떤 증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폭력이나 협박을 가했다가 또 반대로 또 너무 또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이렇게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렇게 헤어진 이후에 끊임없이 만나자 요구를 하면서 돈을 또 요구를 하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돈을 줬고 돈을 주고 답장 안 하면 또 이제 약속 지켜라고 했는데 나중에 다른 남자를 사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 전 남자친구가 괴롭힘을 했던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자, 저 남자친구가 누구냐면요. 그 같은 대학교 그 소위 명문대 공대과 CC였어요. 아니 교수님, 그런데 말이죠. 제가 여러 저런 헤어지는 이런 커플들의 사례를 봤지만 나 너랑 헤어져 줄 테니까 돈 줘. 이거는 저는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에요. 그런 경우 있어요. 아, 진짜요? 예, 스토킹 범죄 중에서
이제 저게 소위 어떤 그 개념이냐면 사실 돈이 목적은 아니죠. 괴롭히는 수단의 한 가지라는 거죠. 아하. 우리가 이제 통상 보면 뭐 옛날에 호랑이가 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떡을 하나 준다고 안 잡아먹습니까? 떡을 줘도 또 해코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에게 그 어떤 고통을 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야, 너 나한테 돈 보내. 그러니까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아, 그럼 돈을 보내면 이제 헤어져 주겠다라고 순진하게 생각하고 돈을 보내요. 그렇죠. 근데 돈은 자기가 확보를 하고 난 뒤에 뭐라 그러냐면 여러 다양한 그 어떤 그 방법을 쓰는데 나 죽을 거야. 내가 사라질 거야. 내 죽기 전에 한 번만 얼굴 보게 해줘. 아주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의 그 다양한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저런 짓을 했지만 그 명백한 또 알리바이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이 씨는 황 씨랑 1년 정도 사귀고 나서 헤어진 지 3개월 정도 된 그 시점에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휴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 씨가 숨질 당시에 이 씨는 부산에 있었는데요. 부산으로 여행을 떠나서 저렇게 광안대교 앞에서 셀카를 찍어서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렸고요. 아. 그래서 경찰이 주변인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할 때도 이 씨는 나는 사건이 일어난 날 서울에 없었다. 내 아하. 소셜미디어를 봐라. 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아, 자, 그런데 양 변호사님, 허점이 드러납니다. 맞죠. 저는 이런 거 보면요, 진짜 원혼이 진짜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이 숨진 학생의 손톱에서 남성의 DNA가 발견이 된 겁니다. 손톱. 네, 손톱 밑에서.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경찰이 이 주변 사람들을 다 DNA 검사하니까 딱 전 남자친구 황 씨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냐. 다시 불러서 조사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싸우긴 했었고 말다툼하다가 뺨을 맞았지 그렇게 목을 긁히거나 이런 적은 없다라고 잡아댔는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까 부산 여행 갔었어요 라면서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광안대교.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렸다고 했잖아요. 예. 그 사진을 보니까 목에 긁힌 상처가 있었어요. 그 사파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아, 저렇게. 아, 하하. 교수님. 야, 진짜 방금 양 변호사님 말씀처럼 원혼이 그 억울한 그 여성 피해자의 원혼이 저렇게 생채기를 목에 남겨서 야, 자, 그런데 이 가해자 남자친구라는 놈, 아니 죄송합니다. 대학교 2학년 20살이었어요, 20살. 20살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뭐 20살이건 아니건 간에 사실 뭐 그 어떤 연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일단 뭐 선임된 그 변호사는 사실 뭐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목을 조른 것은 말다툼 과정에서 본인이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뭐 우발이란 말은 뭐 이 범죄계에서 늘 쓰는 말인데 그런 행동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 헤어진 여성에게, 여자친구에게 집착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이 처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20살이었지만 고등학교 때도 헤어진 다른 여자친구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폭행하고 했다가 입건된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세상에. 봐서는 이미 20살이 아니라 10몇 살 때부터 이런 행동들을 갖다가 아예 해왔었다. 글쎄요, 뭐 추정컨대 성장 과정에서 뭔가 좀 사랑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자, 그런데요, 충격적인 내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가해자, 아까 그 남자의 부모가 자기 정말 이 피 같은 딸, 장학금 받고 정말 열심히 사는 이 사랑스러운 딸을 잃은 그 어머니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이 정말 그때 엄청난 쇼크였어요. 네, 저는 처음에 이 내용을 봤을 때 가해자 부모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최고의 복수는 용서랍니다. 저는 남은 한 아이 때문이라도 살아야겠습니다. 이렇게 보낸 겁니다. 우리 애를 용서해달라 뭐 이런 취지였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때문에 피해자 어머니는 정말 큰 충격을 또다시 받았다고 합니다. 누구 어머님, 최고의 복수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교수님? 글쎄요, 이제 아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해자가 어떤 그 성장 과정에서 뭐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과 약간 좀 이렇게 그 일치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그 어머니 같은 경우, 가해자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표현에 장애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표현을 이 시점에서 그 사람에게, 그 상대에게 사용을 해야 될 건지
하지 않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판단이 상당히 좀 흐린 것 같고요. 최고의 복수는 용서랍니다. 이거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혼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또 뭐라고 그랬냐면 아마 아이가 하나 더 있는 모양이죠. 남은 하나이기 때문에 더욱더 자기는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EQ 지수, 즉 감성 지수라든가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유괴 살인범한테 그 유괴 살인범을 용서하러 면회를 갔더니 그 유괴 살인범 말 저는 주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밀양 영화의 내용이 지금 생각이 나긴 하는데요. 밀양의 영화 내용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기준은 그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일단 판결을 좀 말씀을 드리면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으면 살인죄잖아요. 그렇지만 재판부는요. 이 살인죄 자체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뺏은 중대 범죄다. 또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볼 수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이 어렵기 때문에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징역 1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검찰은 왜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냐면 오 교수님이 잠깐 설명을 좀 했는데요. 이 피고인 이 씨 이전에도 고등학교 때 만났던 여자친구 헤어지고 나중에 길가에서 만났을 때 폭행을 행사한 바가 있다고 해요. 예. 뭔가 폭행, 집착, 분노 이런 게 반복되는 성향이 있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재범의 가능성이 과연 없을까라고 단정이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재판부는 좀 반대로 본 것 같고 재판부의 좋은 요소는 부모님이 공탁한 2천만 원 이게 이제 뭐 합의가 좀 일부 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무기징역이 아닌 15년 선고가 됐고 이 피해자 황 씨의 어머니는 이 15년 선고의 얘기를 듣고 복도에서 주저앉아서 아이고. 울었다고 해요. 내 딸아이 목숨 가치가 징역 15년밖에 안 되냐라고 하면서 절규했다는 소리가 있네요. 당시 그 피해 여성 그 대학생 있잖아요. 그 정말 그 여성분의 사진이 어느 프로그램에서 공개가 그 검색하시면 인터넷에 그 피해 여성의 사진이 너무 진짜 재원이라고 딱 정말 재원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용모도 정말 대단하고 정말 세상에 그런 딸을 이런 자한테 잃었으니 그것도 15년 자 20살에 15년 이제 35, 36에 나옵니다. 이제 한 7년 남았습니다. 2028년 9년이면 우리 곁으로 돌아옵니다. 이자는 교수님. 야 이게 진짜 뭐 그더 15년 다 살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예?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뭐 2028년이면 앞으로 한 6, 7년 정도 채 7년이 안 남은 같은데요. 글쎄요, 뭐 이제 일각에서는 이 가해자가 이 명문대 그 출신 학생 출신이라는 점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그 작용을 한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그 의혹들도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그 어떤 정의를 그 위해서라도 이 그 명문대 출신이라는 게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다고 개인적으로 믿고 싶습니다. 양 변호사님께 짧게 여쭤볼게요. 당시 이 사건을 당시 미디어들이 이별살인이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낭만적인 표현을 담아서 제목을 뽑았어요. 요즘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말도 안 되죠. 뭐 데이트 폭력이란 말 자체도 못 쓰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이별의 살인을 합니까? 정말 무슨 정서적으로 느껴질 정도인데 그런 용어도 맞지가 않고요. 저도 사실 이 상황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제 나이, 학력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양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 같은데 반대로 뒤집어서요. 20살의 그 학력으로 세상을 떠나버린 피해자 그러니까요.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2014년 기준이 제가 봤을 때 좀 많이 낮아요. 이건 그보다 한 10년 전, 2000년대 초반까지는 10년, 15년이 살인죄에서 일반적이었지만 2014년에는 이거보다도 훨씬 무거웠었거든요. 조금 뭐 판결문 안 봐서 저도 확실히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조금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